한국의 수도 서울. 2000년 역사를 지닌 고도답게 옛것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룬다. 고궁의 뜰을 거닐다 보면은 신혼부부의 행복한 나들이나 전통적인 한국의 혼례식도 종종 눈에 띈다. 한국인들에 있어서 결혼은 인내와 순종이 따라야 하는 엄격한 관습의 의미를 지녀왔다. 특히 여인들은 삼종 지도라 해서 혼전에는 부친을, 결혼 후에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면 아들을 따라야 하며 재가는 법으로 금지된 적도 있었다. 귀한 자손을 얻는 일이 더없이 중한 인륜대사여서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댁 어른들에게 패백을 드리는 자리면은 의뢰이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며 아들 낳고 잘 살기를 축복해준다. 옛 관습으로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내된 표시로 머리를 얹고 비녀를 꽂는데, 이는 자물쇠에 빗장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아내의 신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겼던 정절의 의지를 뜻합니다. 한국인의 가정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대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가문의 전통성을 중요시한다. 가장이 엄격한 울타리 역할로 가족을 보호하는 데 비해서 주부는 주로 집안에서 가풍을 따라 크고 적은 살림을 도맡는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달퍼도 참고 견뎌야 하며 시부모를 하늘과 같이 공경해야 하며 형제간의 우애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후독한 부잣집 맏며느리감의 본보기로 되어왔다. 한 집안에 시조구를 비롯해서 3,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를 섬기는 효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분히 보수적이랄 수도 있는 한국인의 가정. 하지만은 대문을 열고 거리로 나오면은 금방 달라진 현실감에 다소 놀랄 것이다. 한국인. 끈기가 있고 느긋하고 그런가 하면은 성급하기도 해서 화도 잘 낸다. 그러나 금시 민망해한다. 때로는 자율적인 욕구의 분출로 시위의 함성이 소리 높을 때도 있다. 그러나 주춤할 뿐이다. 한국인의 가정처럼 인내와 끈기로 짜여진 쉽사리 무너질 수 없는 틀이 한국 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일까. 한국인은 말한다. 2차 대전의 회오리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끝내는 국토가 분단되고 잿더미가 됐지만은 한국인의 힘으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해노라고.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이 있다면 꼭 한 번쯤 시장판을 둘러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의 한국인의 열기와 채취가 물씬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열기는 자녀 교육에도 강한 집념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만은 고등교육 과정을 거의 마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35%에 해당한다. 그것도 평균 5대1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어야만 한다. 교육열은 평생토록 이어져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학원을 찾는다. 문맹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서 불과 2.5%에 해당할 뿐이다. 한국의 옛 풍습에 따르면 집을 지을 때 먼저 조상의 신의를 모실 사당부터 지어야 한다. 죽은 사람도 생전의 부모처럼 집안에 가까이 모셔두기 위해서다. 사당에는 고조, 증조, 조고까지 3대 신의를 봉안하는데 정해진 제사 외에 집안 사람이 출타하거나 귀가할 때 사당에 절하고 무사함을 아뢰인다. 우도른 중심의 가족 생활을 해온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음력 8월 15일을 추석 또는 가베일이라고 해서 정월초 하루의 설날과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절로 친다. 객지에 살던 가족들도 이날만은 고향에 돌아와 조상의 묘역에 성묘하고 제사드린다. 분단된 국토의 휴전선에서도 수많은 실향민들이 망향제를 올린다. 반세기가 가깝도록 무너질 줄 모르는 철의 장벽이 부모 형제를 갈라놓은 채 공산권의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의 아픔을 한국인들은 감내한다. 3년 동안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600여만 명의 이재민과 실향민을 낳게 했던 한국 동아라.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오던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매스컴의 전파를 통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속속 만남의 기적을 이룬다. 이미 얼굴조차 기억에서 사라졌던 모두가 이름마저 바뀌었던 형제 자매가 용케도 혈육임을 확인한다. 유난히 가족관념이 강한 한국인의 끈끈한 핏줄의 자력 때문인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만남의 광장을 가득 메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한 지 200여 년. 이제 1천만 기독교인은 한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한다. 불교계 등 각계 종교인들도 구국기도회를 열고 민족 통일을 기원한다. 한국인은 옛부터 농경을 위주로 살아온 민족으로서 자연에 대한 순응의 지혜를 터득해왔다. 산이나 바위, 물, 태양 등 자연을 신성시해서 이를 천지신명으로 알고 평안을 빌었으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던 악령까지도 다뤄버렸다. 한국인은 아직도 곧잘 민간신앙에 심취 하는 이가 많다. 도를 쌓으며 심중의 소망을 높은 탑이 되도록 비는 노파의 정성이 많은 것을 의미해준다. 자신이 겪고 있는 세속의 고통은 생전이건 이생이건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라고 여긴다. 그래서 후세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기를 노력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오래도록 한국인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온 민속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친근하게 존재한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 장승은 악귀를 쫓아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이다. 마을에서 종가의 채통을 지켜온 집이라면
그 가옥의 구조도 사랑채와 안채가 구분이 되어 있게 마련이다. 사랑채엔 남자들이 필방을 겸한 거실로 사용했고 안채엔 주로 부녀자들이 살림을 하며 기거한다. 집안에 축원할 일이 있으면 매일 정안수를 떠놓고 잘 되기를 빈다. 오곡이 무르익는 9시월이 되면 동리 청년들이 농악을 치며 풍년을 기린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으로서는 벼농사의 수확이 제일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한다. 어민들도 풍어의 소망을 비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으하! 승바지 고맙다. 고맙다. 한 해의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불악제가 마을 공동 행사로 성대히 치러진다. 이런 행사에는 대개 무당 굿이 곁들여지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소지를 올려서 자기의 소망을 빈다. 재물을 싼 봉지를 바다에 던지며 용왕신께 빌기도 한다. 이런 의식은 모두 민간 신앙에서 유래된 것들이지만은 본연의 뜻은 어떤 미신의 숭배라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다.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은 불황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속놀이가 동리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지방에 따라서 놀이의 형태가 다르지만은 불악대항으로 힘을 겨루는 이 줄다리기는 불황민의 모두가 동원되는 놀이로서 그 규모나 열기가 대단하다. 승패에 따라 불황민의 단결력이 과시되고 새해의 풍년도 따른다고 해서 더욱 필사적이다. 승부가 결판나고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면 온통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신명풀이가 한마당 벌어진다. 한국인은 유난히 신명이 많은 국민이라고 한다. 두 사람만 모여도 노랫가락이 나오고 세 사람만 모이면 어깨춤이 절로난다. 한국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뿌리 깊은 전통 문화는 계승됐다. 그 힘은 아무래도 대가족주의의 탄탄한 고리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한국의 민속문화는 훌륭한 예술인의 손길로도 끊임없이 표현되고 또 다듬어진다. 인물화나 풍속화의 대부분이
세속이나 가족 중심의 생활상을 주제로 한 것들인데 이 또한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노화가의 힘찬 필치는 분명 수려한 한국의 산천을 재색하고 있다. 온화한 기후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삼면이 바다로 쌓인 반도의 나라 한국. 한국인이기에 평생토록 그 산하를 그리려 한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4세기 후반부터이니 1600여 년에 이른다. 대륙에 연한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지만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불교는 독특한 문화의 영역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시대의 불교는 화려한 금자탑을 쌓았다. 명산 명소엔 을의 사찰이 있고 또 거기에는 탑과 불상이 있어 어쩌면은 오래도록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온 정겨운 얼굴일지도 모른다. 거대한 이 무덤들은 신라시대의 왕족의 것으로서 당대의 영화와 권능을 말해준다. 내세와 현세를 전혀 무관치 않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생전에 사용하던 귀중품들을 시신과 함께 묻었는데 그 많은 부장품들이 오늘날 귀중한 문화재의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유물들을 복원해서 그 찬란한 빛을 되찾는 장인들의 손길이 천년의 역사를 더듬는다. 한국의 미술품 중에서도 도예의 기술은 뛰어나서 신미의 경지에 이르렀다. 지금도 많은 도공들이 선인들의 비법을 찾기에 정성을 쏟는다. 특히 청자는 9세기 후반에 시작이 돼서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신비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독특한 상감의 운치와 유연한 선의 흐름, 그리고 따를 수 없는 청자의 비색은 당시의 조형 감각을 말해주는데 손색이 없다.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끈기와 정성으로 다듬는 이 장인의 손길처럼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 특유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도 않고 또 요란스럽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5000년의 역사를 정성과 끈기의 본성으로 이어왔다. 한국의 고궁이나 유족들은 압도당하리만치 거대하지도 않다. 오히려 아담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아담한 것에 대해서 더 정감을 느낀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것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름 대신 아저씨나 아줌마로 아무 불편 없이 쉽사리 통한다. 싫은 것까지도 매정하게 정을 끊지 못하는 것이 또한 한국인이다. 그래서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잘 쓰는지도 모른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다 해도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뿌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곧 가정의 내력이며 가풍의 이음이다. 아버지의 정신을 아들이 잇고 시어머니의 살림 솜씨를 며느리가 이으며 또 자식들에게 가르친다. 한국인은 이처럼 대를 이어간다.
영원